자, 그 동그라미 1번에 목적물의 범위라는 게 나오고 동그라미 2번에 피담보채권의 범위라는 거 요게 나오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요건 잘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은행이 돈을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을은행은 요 토지 자체를 경매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 1억을 회수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 토지상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건물도 하나가 있고 자, 금사과가 열리는 금나무도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도 있고 금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작물도 있고 자, 만약 요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에 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자, 우리 저당권은 지금 일단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요 토지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돈 안 갚으면 이건 당연히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땅 위에 있는 이런 것들도 함께 팔아치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함께 경매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경매 대가에서도 자, 을은행은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있는가? 자, 그게 바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목적물의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만약 건물이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 즉 독립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땅 사면 건물 자동적으로 끼워준다. 자, 이래 되면 자, 이제 요 토지 저당권 효력은 이게 독립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건물 자체가 토지하고는 독립한 물건이다라는 거, 서로 별개의 물건이다. 자, 이렇다라고 하면 토지를 경매할 때 건물도 함께 팔아치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게 우리 집입니다. 옆에 아파트에 자, 우리가 101호, 옆에가 102호에서 요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집하고 우리 집은 한 집입니까? 두 집입니까? 두 집이죠. 서로 독립한 물건입니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집을 경매해 가지고 은행이 돈을 회수를 못 한다라고 하면 옆집도 팔 수 있습니까? 니 왜 옆집에 살아? 해가지고 팔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된 적도 없고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다른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니까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요거는 팔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손 못 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이냐 아니면 별개의 물건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거는 여기에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도 손대서 함께 팔 수가 있느냐 아니면 못 파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건물 자체가 자,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토지를 경매할 때 건물도 함께 팔아치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땅 경매할 때 이건 함께 경매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약 건물 자체가 독립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땅 팔 때 요것도 함께 경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독립성이 없는 이게 한 덩어리다라고 하면 함께 팔아치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영향을 미치느냐 마느냐 이거는 결국 건물이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이냐 아니면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이냐 아니면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느냐 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겠습니까? 혹은 독립성이 없겠습니까? 독립한 물건이겠습니까? 자, 땅 사면 건물 끼워줍니까? 덤으로. 땅 사면 건물 덤으로 끼워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건물은 토지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당권 효력이
토지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효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막 열리는, 자, 다이아몬드 나무다. 금나무다. 자, 그러면, 자, 나무는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입니까?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까? 예,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 때 이것도 함께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나무,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이런 거 우리 제일 먼저 봤지 않습니까? 요거는 물건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니까 요 물건 팔 때 요것도 함께 팔아치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도 독립한 물건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예, 명인 방법 혹은 임목 등기 이런 거를 갖추게 되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려되면 이제 토지 저당권 효력은 이게 독립한 물건이 돼버리면 더 이상 효력을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까?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입니까? 자, 농작물은 자, 경작하면 경작자가 가갑니까? 땅 주인이 가갑니까? 땅 주인 겁니까? 경작자. 예,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경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더구나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요거는 언제나 뭡니까?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그게 결국은 농작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뭡니까? 독립한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농작물에는 저당권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나 확인하시고요. 즉, 독립성이 있으면 저당권력이 안 미치고, 독립성이 없으면 저당권력이 미치고,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처럼, 나무처럼 토지하고 토지에 대해서 독립성이 없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요래 부릅니다. 부합물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합이 된다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표현을 볼 겁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 혹은 건물은 토지에 대해서 부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바꿔 말하면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 혹은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할 수가 있다 라는 이런 표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즉, 독립성이 없다라는 말이나 부합이 된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럼 건물은 토지에 부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땅 사면 건물 서비스로 끼워주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서로 독립한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건물하고 토지가 서로 별개의 물건이다라는 건 우리하고 일본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땅 사면 건물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건물에 대해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무처럼 이것도 똑같이 취급해버립니다. 땅 사면 그러면 이것도 낑가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는 땅만 사면 됩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값은 별도로 안 쳐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자,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겠습니까? 유럽 땅값이 비싸겠습니까? 왜냐하면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로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거 사면 이거 끼워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값은 당연히 이거 포함되어 갖고 계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계산하겠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야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이거 평당 뭐 얼마 해가지고 10억, 건물 10억.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면 이거 끼워준다며요. 그러면 땅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20억, 30억 이래 받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값 다 치입니다. 근데 유럽에는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독립성이 없으니까 요거 사면 요거는 끼워준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근데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요게 서로 독립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저당권이 여기는 안 미친다. 그러니까 안 미치니까 이거는 별도로 토지 경매할 때 이것도 경매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것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자, 그럼 요래 정리를 한번 해보죠.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는 당연히 효력을 미치겠지만 건물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이니까. 자, 그리고 토지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당권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요것도 독립한 물건이니까 토지하고. 자, 근데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입니다.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 토지하고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저당권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독립성이 없는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이렇게 요래 부릅니다. 부합물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자, 19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목적물의 범위에서 나오죠. 그거 보니까 부합물, 종물에서 요래 나옵니다. 부합물은 구성 부분에 불과한 거, 종물도 종속적인 물건이라고 요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물은 어차피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종물 요렇게 딱 한 번만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합물, 종물에서 그냥 한꺼번에 요래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부합물, 종물과 관련돼서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갑소유의 토지 위에 부합물 나무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효력은 여기에만 효력을 미칩니까? 이 전부 다에 효력을 미칩니까? 전부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갑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대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갑소유의 토지에 이렇게 부합물, 종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즉 저당권 설정할 당시부터 처음부터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칩니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없습니다. 요만 저당권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나중에 경매할 때 자, 저당권이 여기에는 효력을 미치는가, 즉 이것까지 함께 팔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때는 저당권력이 당연히 미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력이 여기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요때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말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력이 당연히 미친다 안 미친다. 항상 미칩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즉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만 효력을 미칩니까? 전후 불문입니까? 전후 불문. 그러니까 요런 경우나 모두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칩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하십시오. 자, 됐고. 과실은 일단 359조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리고 자,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물건이 있으면 이런 물건의 효력을 미치는데 이 물건이 없어지고 가치 변형물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그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물상대위성이라고 요래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대위성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 2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요거도 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다가 언론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 조건이 어떻냐라고 하면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1억 원을 빌리면서 3년 뒤에 변제를 하기로 하고, 즉 돈을 갚기로 하고 연간 이자는 10%씩 요래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돈 빌리자.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여기서 3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면 갑은 을한테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당연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갚아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달 내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해서 조금만 하다가 또 한 2년 훅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요 시점에서 이제 경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경매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이 자 매각 대금이 3억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됐으니까 저당권자는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야는 이 3억 중에 얼마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즉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억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3년치 이자까지 포함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우리 조문이 360조에 조문이 나오는데 조문 한번 보죠. 조문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360조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당권은 원본은 원금입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자,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자, 그 지연배상 밑줄 치십시오. 지연배상. 자, 그리고 그 위에 줄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 나옵니까? 예, 그거 밑줄 치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나 지연배상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몇 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몇 년입니까? 1년. 됐죠? 자 그럼 그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 시점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일어나서 아파트가 매각 대금이 3억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을은행은 도대체 3억 원 중에 얼마를 우선 변제 받아갈 수가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거는 360조를 보니까 일단 뭐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원금입니다. 원금 얼마입니까? 1억 원. 자 이거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를 우선 변제 받습니까? 이자. 대충 계산 한번 해볼게요. 1억 원에 연이자 10% 그리고 3년분 요래 되면 대충 얼마입니까? 한 3천만 원 되겠습니까? 개론에서는 이거 복리로 계산하는데 복잡하고 저는 모릅니다. 그냥 대충 단순하게 이래 대충 이 정도 될 거다. 그리고 또한 요거 외에 뭐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위약금도 우선 변제 받습니다. 위약금. 근데 요 위약금은 이겁니다. 자, 내가 3년 뒤에 돈을 줄 거고 그때 못 주면 내가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줄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바로 위약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입니다. 페널티로 받는 거 그게 바로 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위약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딱 2번이 나옵니다. 자, 딱 2번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위약금이 한번 나오고요. 나중에 저 뒤에 자 매매에서 계약금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계약금의 기능에서 증약금이니 해약금이니 위약금이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위약금이 고소도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일단 위약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위약금은 항상 요게 달려 나옵니다.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은 주는데 특약 없으면 위약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요때 못 갚으면 자 1,000만 원을 지급할게. 특약하면 이거는 받을 수가 있지만 요 보니까 아무 소리 없죠. 그러면 위약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빵원. 자 그래서 위약금은 옆에다가 반드시 특약이라는 말을 써놓으십시오. 자 위약금은 항상 특약이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자 그래서 자 위약금은 여기에서는 지금 일단 위약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 요거나 지연배상. 요 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이자 혹은 연체이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연이자, 지연배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약속대로 하면 갑은 을한테 대해서 돈을 언제 줘야 되는 겁니까? 요 시점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질질 끌면서 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여기서 돈을 다 회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돈 딴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또 돈놀이 해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여기 묶이는 바람에 이 사람은 자 피해도 입었을 거고 이자만큼 또 받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끌었습니까? 2년 끌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2년분을 다 받아내는 겁니까? 1년분에 하나는 겁니까? 1년분만.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거는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왜 1년분에 한하느냐? 즉 이거는 3년 이자 다 쳐주면서 3년 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면서 이거는 자 지연배상은 왜 1년분에 한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나중에 등기법을 보시면 공시법 해가지고 등기법을 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등기가 됩니다. 원금 얼마고 변제기는 어떻게 되고 이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을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후에 이 집에 자 병은행이 다시 2번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담보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한 10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1억 빼고 난 이후에도 담보가치 많으니까 병은행에서 뭡니까? 나도 돈 더 빌려줄게 해서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은행이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돈을 빌려줄 때는 자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 열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보면 이미 누가 있더라는 겁니까? 아 을이라는 애가 1번 저당권자로 빌려준 돈이 얼마고 몇 년 약정했고 이자는 어떻고 라는 거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계산할 거 아닙니까? 아 대충 이런 돈 정도 나오니까 이게 경매가 되면 얼마큼 나올 거고 그리고 그중에 야가 이만큼 이런 돈 찾아가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께 나왔겠구나.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돈 빌려줘야지라고 요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이거 특약 이거는 특약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안 됐으면 이거는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자 돈 빌리면서 아이고 난 미룰게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등기도 안 될 뿐더러 채무불이행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거는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얘가 돈을 빌려줄 때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받는다라고 하면 얘가 한 20년 동안 쭉 끌다가 내 찾아갈게 해가지고 이거 하고 20년에 지연배상 다 찾아가면 이 사람은 갖고 갈 게 없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거는 등기도 안 되고 후순위자 입장에서 후순위 저당권자 병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게 얼마가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뭐만 하자라는 겁니까? 1년분에 하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돈을 빌려줄 때 아 요런 내용들은 등기가 되니까 보고 아 대충 얼마쯤 되겠구나.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뭡니까? 야가 미룰 수도 있겠구나. 미루면 아 을은행에서 1년분의 이자 즉 지연배상은 먼저 찾아가겠구나라는 거 요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1년분에 한한다라는 거 요거는 후순위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1년분에 한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 해가지고 이제 경매 비용이라든지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안 해도 법원에서 제일 알아서 뭐 제일 먼저 공제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즉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은 요 원금 1억뿐만 아니라 뭡니까? 요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억 몇 천만 원쯤 나오겠죠. 요거를 제일 먼저 을은행이 받아가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뭡니까? 요런 사람들이 순서대로 요를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60조 요거는 예, 5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원본, 이자, 위약금,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1년분의 손해배상, 실행비용에서 이렇게 5개. 요게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즉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의 범위다라고 해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럼 요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1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10페이지에는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번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말 나옵니까? 예, 요거 설명을 드리고, 그 21번부터 23번까지 요거는 이제 그 1월달 이후로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근저당은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21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23번 공동저당, 요거는 어떻습니까? 제목만 딸랑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부터 찾아보지도 마십시오. 아이고 이거 뭘까 해가지고 찾아오지도 말고, 그리고 요거는 기출문제 나온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동저당은 최근에 한 2회 정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저당은 나오면 무조건 계산입니다. 계산 문제가 되니까 공동저당은 최근에 이렇게 계속 출제가 돼서 출제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근저당 정도만 고려 보시도록 하고요. 우선 20번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효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 그리고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은 목적물이 존재를 하면 주인이 누가 되든지 간에 추적해가지고, 즉 쫓아가가지고 경매하면 된다. 가치 변형물이 생기면 물상 대위할 수가 있다. 그 우물추에서 요래 보셨죠? 거기에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리 지난달에 민법 총칙 제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권리의 충돌이니 권리의 경합이니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충돌, 땅 부닥치는 겁니다. 즉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관계로, 자, 얘가 이 두 명이 동시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권리가 충돌한다라고 요를 부르고, 그래서 자, 이게 구체적으로는, 자, 갑이라는 애가 1월 1일 날 1억을 A한테 빌려줬다. 을이라는 애가 2월 1일 날 1억을 A한테 빌려줬다. 이런 경우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될 시점에 A가 돈을 안 갚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 을, 이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 즉 강제 경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털어도 1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과연 돈이 모자라니까 돈은 어떻게 분배해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순서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권리 충돌에서 보신 내용인데, 자, 그러면 자, 충돌되는 권리가, 자, 채권하고 채권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물권하고 물권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물권이 셉니까? 채권이 셉니까? 물권이 세죠. 지배권인 물권이 청구권인 채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물권 대 채권이 충돌된다라고 원칙적으로 누가 이기는 겁니까? 시간적인 선회에 관계없이 물권을 우선시키자. 그리고 물권끼리는 순서를 어떻게 정해준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등기 순위 따라서. 그리고 채권 대 채권은 순서를 어떻게 정해주는 겁니까? 자, 물권은 순서를, 자, 등기부에 날짜가 다 나옵니다. 특히 우리 부동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날짜가 다 나오니까 이것들은 날짜 순서 따라서 순서 정해주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권, 자, 이거는 날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이라고 하면 기껏 야가 채권자다, A한테 돈 받을 채권자다라고 하면 차용증에 날짜가 2017년도 2월 1일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날짜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볼펜만 있으면 고치기 여사입니다. 그리고 고친 거 편할까 싶으면 뭡니까? 잡아째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야는 2017년도 2월 1일 해가지고 난 요 날 빌려줬다. 그리고 얘는 뭡니까? 차용증에 BC 3000년 1월 1일.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는 날짜가 없다. 혹은 날짜가 차용증에 있더라도 그 날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권 대 채권이 충돌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빌려준 거는 있는, 둘 다 빌려는 줬는데 날짜가 없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채권자들은 그냥 평등하게 취급하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물권은 채권보다 셉니까 약합니까? 세죠. 예, 이게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 즉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 자 양괄로 1번입니다.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갑한테 대해서 A가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냥 돈 1억 빌려주네. 차용증 받고. 자, 그리고 B가 물권자입니다. 돈 1억 빌려주면서 저당권 요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다. 자, 그럼 요 집이 경매가 되면 돈은 누구부터 배당을 해준다라는 겁니까? 야부터. 그래서 얘가 1억 받고 나머지는 이 사람한테 배당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때는 물권이 원칙적으로 시간적인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원칙은 우리가 알았고요. 예외. 자, 요거는 나중에 민사특별법에 가가지고 보시게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하고 물권 이거 시간적인 선후를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선후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채권은 원래 날짜가 확실합니까? 불명확합니까? 불명확하죠. 근데 채권도 만약 날짜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비교하더라도 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날짜가 어떻게 확실해지는가? 등기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를 보통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좋다. 그러면 등기를 주인이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니는 요런 방법을 갖춰라. 즉 주민센터 가가지고 자 전입신고 해놔라. 그러면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줄게. 그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야하고 야의 시간적인 선후를 비교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권보다 채권을 더 우선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완전 개 같은 경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야 등기해놨는데 야는 뭐 나타나지도 않는데 야를 왜 우선 줘? 이래 돼버리면 야 구태여 돈 들여놓은 애가 완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개 없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보시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서 무시하고 제일 먼저 줍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추운 겨울에 굶어 죽지 않습니까? 얼어 죽고. 그러니까 회사 망하면 저당권자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이거는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시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증금액 자체가 1억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제가 작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4,500만 원입니다. 보증금액 자체가 4,5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그중에 다도 자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게 그중에 일부만 또 4,500 중에 한 1,500만 원 정도 그거를 최우선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일 먼저 줄게 그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를 봐야지만 비로소 아 이런 제도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자 1번에서는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된다라고 하면 누가 이깁니까? 물권이 이긴다. 즉 저당권자가 일반적인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예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 어떤 예외냐? 그거는 아직까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세권과의 관계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전세권. 지전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이죠. 그래서 전세권하고 저당권도 물권이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같은 물권끼리 충돌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서 어떻게 정하자라는 겁니까? 등기 먼저 된 권리, 즉 먼저 성립된 권리가 우선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요 그림 한번 보이죠. 자,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A라는 애가 전세권자로서 전세금 1억. 자, 요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한테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액 1억 에서 돈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안 갚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을 경매를 해보니까 이게 1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두 명이 동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2억이 필요하죠. 근데 다 털어도 지금 얼마밖에 안 되는 겁니까? 1억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물건끼리 충돌이 되면 누가 우선이 되는 겁니까? 먼저 성립된 권리가 우선한다. 즉 먼저 등기된 권리가 이긴다.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경매가 되면 이 사람은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1억을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를 5천만 원 받아가든지. 자, 요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나는 자, 주인 바뀌더라도 나는 돈 안 받아갈란다. 경매 참가 안 할란다. 나는 살고 나갈 때 새 주인한테 뭡니까? 전세금 받아 나갈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래 되면 이제 전세권은 얘보다 세니까 자, 배당 요구해가지고 돈을 받아 나갈 수도 있고요. 배당 요구하지 않고 존속기간 살고 새 주인한테 돈 받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 되면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누가 셉니까? 저당권자가 세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야가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전세권은 자, 주인 바뀌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자, 갑이 이렇게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 위에 그림 밑에 그림 구별은 하실 수 있겠죠. 하나는 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늦게 설정이 된 거고 하나는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림도 고래 나오고 있죠. 두 개 그림.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1억을 빌렸고 그 이후에 요 집에 B가 전세권자로 요래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이 집이 경매가 되는 겁니다. 경매가 돼서 자, 매각 대금이 경매 대금이 1억 5천만 원에 나오고 이제 이 집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매수인 즉 경락인입니다. 자, 요렇게 바뀌었다. 자, 요래 되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런 경우에 자, 이 경매 대가에서 A는 얼마를 배당받습니까? 1억. B는 얼마입니까? 나머지 5천만 원. 되겠습니까? 이렇게 배당받고 얘는 못 받은 돈은 이제 뭐 갑한테 가가지고 뭐 빌든지 아니면 갑에 뭐 신장을 팔든지 좁혀갖고 신장 2개 끊어 팔든지 해가지고 그건 알아서 지가 받아야 되는 거고 어차피 여기서는 이 돈밖에 없으니까 요래가 1억
나머지 5천 이렇게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이 일어나게 되면 얘한테 1억을 주고 얘한테는 5천만 원 이렇게 배당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그러면 B란 애가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 받을 게 5천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존속기간도 남았습니다. 한 1년 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B는 세주인을한테 가가지고 야 아직 나 존속기간 1년 남았고 그리고 못 받은 5천만 원 있으니까 1년 살고 나갈 때 네가 5천만 원 주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누가 셉니까? 야가 세죠? 그러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일어나서 배당받으면 이거는 존속합니까? 소멸되는 겁니까? 자, 저당권은 자 등기해 놓는 게 주된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돈 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돈 받으려고 등기해 놓는 겁니다. 등기 자체만 해놔가지고는 이거는 뭐 별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는 돈 받았습니다. 돈 받았으면 야 변제를 받으면 아까 왜 부정성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도 뭡니까?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래서 돈 받았으니까 저당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죠 뭐. 없어지면 자 보십시오. 센 게 없어지는 겁니다. 지보다 강력한 게 없어지는데 뒤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없어지겠습니까? 남겠습니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거 없어지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모두 다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집에 대해서 전세권이란 권리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되니까 자 이제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난 전세권자인데 해가지고 자기의 기간이 1년 남았다라고 해서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는 할 수 없이 배당받고 즉 배당도 A 다음에 배당받고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살래 말래 뭐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저당권이 자 전세권이 미리 설정되고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이후는 남습니까? 소멸됩니까? 당연히 소멸되겠죠. 뭐 배당받을 권리 있으면 배당받고 안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이 뒤에 있는 권리는 필연적으로 저당권 이거보다 약한 권리들 아니겠죠?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뒤에 있는 거는 모두 다 소멸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전세권 이거는 저당권보다 셉니까? 약합니까? 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센 권리니까 즉 얘보다 앞에 있으니까 훨씬 더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경매가 일어나게 되면 저당권 이후의 권리는 싹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만약 요게 있다라고 하면 요 사람은 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람은 아이고 주인 바뀌었는데 자 나도 이거 살기 싫다. 그러니까 나도 경매했으니까 돈 주라 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돈은 이 사람이 1억 찾아가고 나머지는 얘가 뭡니까? 5천만 원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번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고 아이고 난 살란다 그래서 기간 존속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으니까 난 살란다 해가지고 기간 존속을 주장하면 얘한테는 배당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렇죠. 배당은 야가 돈 주세요라고 하면 뭡니까? 돈 받고 자, 돈 받으면 살 수 있습니까? 나가야 되는 겁니까? 돈 받으면 돈 받으면 나가야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 전세금을 지급하고 존속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고 나갈 때 뭡니까? 전세금 우선 변제받는다. 그리고 전세금 받으면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 요구해서 1억 받았으면 1억 받고 나니 야는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나가기 싫다. 날도 춥고 한 1년 더 살란다 해서 기간 존속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얘한테는 배당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야부터 배당을 해줍니다. 대신
기간 존속을 주장하면 배당에는 안 끼워주지만, 즉 경매대가에서 돈은 안 주지만 얘는 이제 나갈 때 누구한테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 살고 나갈 때 경락인, 즉 세주인 을입니다. 야한테 가가지고 자 전세금을 받고 요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전세권자가 만약 이렇다, 자기 앞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전세권은 거의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파트 아니라 원룸 같으면, 원룸 같은데 내가 내 돈 확실히 찾자 싶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하러 가보면 이미 원룸에는 뭡니까? 무슨 새마을 금고, 무슨 신협 해가지고 저당권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해서 전세금 등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경매되면 야가 먼저 찾아갑니까? 야부터 찾아갑니까? 야차하고 나머지 찌끄레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룸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봤자, 그러니까 주인이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원룸을 이미 소위 말해 뽑을 대로 다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아예 불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래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해놔봤자 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의 위안은 되겠죠. 마음의 위안. 나는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니까 나는 다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안타까움, 자 그러니까 희망은 갖고 있는데 잘못하면 유찰되고 이래 돼버리면 건질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룸은 실제 해놓나 안 해놓나 별 차이 없습니다. 대신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계약서 이자 보면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전세금 얼마다라는 거 이 증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등기해 놓는 겁니다. 몇만 원 들여갖고.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실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전세금이 1억인데 아파트 매매가가 9천만 원이다. 소위 말해 깡통주택 되면 그건 이제 방법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놓으면 자기 앞에 일반적으로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경매되더라도 배당 요구해서 지껏 다 찾아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살고 새 주인한테 뭡니까? 지 돈 받아갈 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통과.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저당권끼리 순서인데 뭐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으면 자 어디부터 자 누구부터 돈 받겠습니까? 1번 저당권자 받고 나머지 2번 저당권자 받겠죠. 되겠죠? 그리고 자 요거 하나 보십시오. 자 여기에 1번 저당권자 있고 자 한 달 뒤에 2번 저당권자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이 경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배당은 누구부터 해주는 겁니까? 신청한 2번 저당권자부터 해주는 겁니까? 1번부터 해주는 겁니까? 1번부터죠. 만약 신청한 사람부터 배당해준다라고 하면 뭐 100번 저당권자도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하다 싶으면 뭡니까? 빌려주자 말자 바로 등기소 가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지도는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지 간에 배당은 여기서부터 해주고, 그리고 야는 배당 받았으니까 이 이후의 권리는 모조리 다 뭡니까? 다 없어집니다. 됐죠? 이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세금하고 저당권과의 관계인데, 자, 요거는 자, 요거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갑이라는 애가 이렇게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자, 을은행에 대해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꼬이는 겁니다. 꼬여가지고 뭐 세금도 체납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 물건 자체에 자, 예를 들자면 여기서 세금이 부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요 집에 대해서 재산세가 얼마 내세요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지금 여기도 가반트 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 뭐 재산세가 얼마 내세요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다른 부동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팔고 난 이후에 얘가 양도소득세를 안 낸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짜증나가지고 얘한테 대해서 얘 부동산, 이 세금 체납한 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세금도 이 물건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건 주인의 다른 체납한 세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에 저당권하고 세금하고는 누가 우선하느냐? 그건데요. 자, 이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이 세금들입니다. 이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요거는 요 세금의 법정기일하고 저당권에 자 설정된 날짜하고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부과된 이런 세금들은 얘가 체납하고 있는 이런 세금들은 이거는 저당권하고 세금의 기일하고 요거를 자 이제 순서 비교해 가지고 세금이 먼저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세금 우선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자 이런 세금에 대해서 자 이제 납부하세요라고 하는 법정기일이 여기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저당권이 우선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자 저당권하고 관계 요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요거는 세금 납부기일하고 저당권 성립 시기 요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뭐가 앞서냐 뒤서느냐 요거를 따지는데요. 이 물건 자체, 이 사람이 이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항상 세금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에 부과된 이런 세금들,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해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항상 세금 우선합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물건의 소유자가 안 내고 있는 이거 말고 다른 데서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저당권하고 어떻게 순서 비교하냐라고 하면 요거는 자, 이 세금의 기일이 여기냐 납부기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이거는 순서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세금도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항상 세금 우선 그리고 물건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들입니다. 그거는 자 순서 비교입니다. 저당권하고 순서 비교하고 그리고 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저당권보다 항상 세금 우선입니다. 고래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 요것도 몇 년 전에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좀 뜸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겠는데 자, 요것도 그냥 보시기만 보십시오. 보시기만 보시고 자, 뭐 이제 앞으로 압륜이 가압륜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근데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말고 그냥 뭐 그렇구나 해가지고 아는 척하면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압류 가압류 이건 뭐냐라고 하면 압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못 받는다. 그러면 뭡니까?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국가에서 세금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세금 받기 위해서 뭘 한다라는 겁니까? 물건을 압류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압류를 하고 경매 진행해가지고 자기 돈을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저당권자도 돈 받을 게 있다. 돈 받을 게 있다. 이래 되면 저당권 보면 빌린 돈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피담보 채권에 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 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압류해서 경매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앞으로 가짜라는 말이 나오면 가. 요거는 임시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가압류는 압류를 하고 싶은데 압류를 할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압류 비스무리한 거 하나 해놓아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가압류입니다. 자, 그리고 가처분도 똑같고요. 가등기도 등기할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등기는 아니죠. 뭡니까? 등기 비스무리한 거 하나 해보자. 그게 가등기고. 그러니까 가짜, 뭐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가집행이니 가등기니 하는 거 전부 가짜는 그냥 이게 그 요건은 안 되지만 임시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구나라고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압류는 왜 하느냐라고 하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갑한테는 A라는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가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갑이 돈을 안 갚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경매할 거 아닙니까? 경매해가지고, 자, 이제 자기가 경매 대가에서 나오는 금액에서 자기가 1억을 회수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A가 법원에 가가지고, 자, 이거 경매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 그러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니 뭐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느냐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네가 경매 신청을 하느냐. 그럼 얘가 그때 보여주는 게 차용증 하나 쓱 보여줍니다. 이면지로 쓴 차용증. 그러니까 뒷면에는 뭐 다른 그게 있는데 차용증에서, 자, 조잡하게 차용증 해가지고 1억 빌려줌 해가지고, 자, 갑을 두 사람의 도장도 없이 그냥 사인 떡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종이쪼가리 하나 실 잡아 째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 가서, 자, 보세요, 내가 이 빌려줬잖아요 해가지고 도장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래, 니 돈 받을 게 있네 해가지고 갑의 부동산을 막 경매를 법원이 해준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개판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우선, 자, 진짜 네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A는 법원에 대해서, 자, 내가 얘한테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요거 좀 야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받게 해주세요 해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빌려준 돈 돌려주세요라는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송하면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판결 나오겠죠. 판결문 갖고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자, 보세요, 내가 얘한테 진짜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요거 경매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법원에서 뭡니까? 아이고, 니 잘했다 해가지고 요걸 경매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판결과 같은 집행의 근거, 즉 집행 권한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차용증 이런 것들은, 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문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판결 같은 게 대표적인 집행을 위한 집행 권한, 즉 근거 문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얘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판결 받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죠? 몇 개월씩 걸릴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은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딴 데 빼돌리겠습니까? 예. 빼돌리버리겠죠? 그럼 이 사람은 실컷 고생해가지고 판결 받고 난 이후에 강제 집행할 거 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전문 용어로 개털 상태, 혹은 법적으로는 이걸 무자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자력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돈만 써가지고 괜히 판결 받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은 내가 어차피 소송에 이기면 내가 이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자, 강제 경매를 할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아직 내가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못 받았다. 즉, 내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안 된다 아닙니까? 판결 나야지만 이제 비로소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 집행을. 그러니까 얘가 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판결 이기면 어차피 이거 할 거니까 지금은 이 요건 안 되지만 임시적으로 뭡니까? 이거 비스무리한 거 하나 해놔보자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가압류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가압류가 되고 난 이후에 목적물이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제 얘가 판결받아서 목적물을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애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는 우선 압류 요건 안 되지만 이거 자체를 딴 데 못 움직이게 좀 현상 유지시켜 놓자, 좀 붙들어매 놓자. 요게 바로 가압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가압류의 개념은 조금 바꿔요.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갑한테는 A라고 하는 채권자가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채권자가 또 1억을 빌려줬다. 그리고 야는 1억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라는 애가 또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차용증만 받아놓으니까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은 법원에 대해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가압류 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1월 1일 날 요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로서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송 막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라는 애가 2월 1일 날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라는 애가 이제 야도 불안하니까 법원에 대해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하면서 자 이제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등기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물권자. 그럼 우리 물권자가 셉니까? 채권자가 셉니까? 물권자가 세죠? 네, 물권자가 셉니다. 자, 근데 저당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당권보다 앞에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한 명 나오고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후에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요래 한 명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집이 경매가 된다라고 하면 즉 집이 경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야들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 보십시오. B하고 C는 누가 셉니까? B. 야는 날짜도 앞서고 그리고 더구나 야는 물권자고 야는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일까요? 물권자일까요? 가압류 채권자. C 없는 수박은 수박일까요? 호박일까요? 수박이죠. 본질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야가 물권자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야가 채권이 있다라는 게 등기가 됐을 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야는 채권자고 야는 물권자다. 더구나 야는 날짜도 이렇게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저당권하고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누가 우선한다라는 겁니까? 야가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나올 내용이 없겠죠. 시험은 뭐가 나왔냐라고 하면 요 두 명 사이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두 번. 그럼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하고 물권자, 저당권자 누가 세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물권, 채권 비교하면 누가 셉니까? 물권이 세죠. 날짜 비교하면 누가 앞섭니까? 야가 앞서죠. 야는 가압류 등기가 1월 1일에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세냐? 그래서 나온 결과가 평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물어봐도 이거는 후순위 권리자하고는 물어봐도 똑같겠죠. 이거는 야가 세다라는 거는 뭐 이설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물권자 이거는 누가 세냐라는 거. 배당에 있어서는 평등 관계다라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 나왔고요. 자, 여러분은 결론 부분만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결론 부분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중개사법을 보시게 되면 이 배당이라는 거 이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은 제가 아는 게 많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니 여러분은 피식 웃으면서 비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나도 아는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럼 A하고 B는 배당에 있어서 뭡니까? 평등하다. 그리고 B하고 C는 배당에 있어서 뭡니까? 야가 우선한다. 그리고 이제 A하고 C입니다. 야들은 배당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야들은 이래 됩니다. 자, 이거 쓰지 마십시오. 쓸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이 안 나오는 건 뭐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래되니까 자, 그러면 골치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같은 채권자니까 똑같고 야들은 똑같고 대원 판례가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시험에 2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래 되니까 이 말이 이상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꼬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 예를 들자면 요렇게 각각 1억씩 돈을 받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래 되면 이제 요 집이 경매가 돼서 2억 1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자, 어떻게 자, 이제 배당을 해 두냐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자, A하고 B, 자, A하고 C 똑같지 않습니까? 배당은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을 각각 1억씩 빌려줬으니까 3등분 하게 되면 각각 얼마가 되는 겁니까? A, B, C 모두 다 평등하게 7천, 7천, 7천. 얘하고 같다 그랬고 얘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각각 요래 받으면 되겠죠. 2억 1천만 원을 각각 1억씩 빌려줬으니까 7천씩 갈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등 배당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2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가 더 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흡수 배당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1억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뭡니까? 끊임없이 뒤에 거를 계속 빨아 당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를 우선 면제받습니까? 1억. 이 사람은 얼마입니까? 7천. 야는 얼마 받습니까? 3천 뜯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평등 배당하고 2차적으로 다시 흡수 배당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거 중개사법이나 한번 보실 겁니다. 근데 자, 제가 아는 거 많다는 거 자랑하려고 이거 보여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요거만 제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당권은 뭐 잡다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래 가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리고 조금만 쉬시고 그 계약법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예, 계약법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보시죠.